네, 이제 유체기계 터보기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11.6절에서는 터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터빈은 펌프의 반대 방향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 유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체 기계가 펌프 또는 뭐 송풍기, 압축기 이런 유체 기계였다면 이번 절에서 말씀드리는 터빈은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뺏어내서 그걸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고 그 기계적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까지 바꾸는 그런 절차에 있는 게 터빈이라는 에너지를 추출하는 유체기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두를 변환하는 방법에 따라서 반동형 또는 충동형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반동형은 여기 왼쪽 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날개 통로가 유체로 채워지게 되고요. 이 압력 강화를 이용해서 결국은 회전 에너지, 축의 회전 에너지를 얻어내는 게 이 반동 에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주로 원심 펌프, 물론 뭐 충유 펌프의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심형, 홀류형, 충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요 왼쪽 두 개에 해당되는 반동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크기에 비해서 이 터빈의 크기가 엄청나게, 아주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류가 이제 충동형인데요. 주로 화력발전소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죠. 화력발전소나 아니면 유량이 작을 때 소수력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을 끓이든지 아니면 이제 소수력 같으면은 높은 수두를 이용해서 그걸 운동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이 전체 터빈을 돌리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충동형 이 터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반동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말 그대로 이제 펌프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펌프와 작동 원리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C 같은 경우에는 충유 펌프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축의 방향과 유동의 유입 방향이 패러럴, 즉 평행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제 충유형 터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A와 같이 이 축의 방향과 유동이 들어오는 방향이 서로 수직을 이루는 그 경우를 또 원심형 펌프의 반대되는 경우라고 원심형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중간이 이제 말하자면 이 홀류형입니다. 혹은 사류형이라고도 경사를 지어서 들어온다고 해서 이 축에 대해서 유입되는 방향이 경사가 졌다고 해서 사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프란시스 터빈이라고 우리말로는 터빈이 수차죠. 그래서 프란시스 수차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로 이런 원심형이나 아니면 이런 홀류형 혹은 사류형 터빈을 프란시스 수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C와 같은 그 직류형은 프로펠러 터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펠러 수차 혹은 프로펠러 터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낙차가 낮고 유량이 많을 때는 C와 같은 형태의 터빈을 사용하게 되고요. 녹차, 이 낙차가 클 때는 낙차가 크고 유량이 상대적으로 C보다 작을 때는 A형을 이제 그러니까 원심형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중간 정도 될 경우에는 이렇게 사류형 터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전형적인 터빈의 수차에 대해서
이 양전개수 그리고 유량개수 효율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이제 우리가 결국 얻어내는 게 유량이라기보다는 이제 파워를 얻어내는 거니까요. 이 동력 개수에 대해서 이 각각의 개수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이 충동형 터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화력발전이나 아니면은 낙차가 아주 큰데 유량은 굉장히 작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터빈이 수차가 바로 이 충동 터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노즐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고압이 걸리게 됩니다. 이 유로가 이제 좁아지기 때문에 이 그림만 보시더라도 여기 유로보다 이 나가는 유로가 훨씬 좁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 스태그네이션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요 점점 유로가 줄어들면서 속도가 이제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속으로 나오는 유체가 이 버킷을 때리면서 충동을 하면서 결국 이 터빈이 회전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유체각 앞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려서 이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이 물이 갖고 있는 운동량을 이 터빈에 얼마나 많이 전달해 주냐에 따라서 그 효율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나가는 이 버킷을 때리고 나가는 이 물이 180도 각도, 즉 이 베타가 180도 각도가 되면 운동량의 차이가 최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180도가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 들어오는 유체하고 서로 반대 방향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80도로 설계를 하진 않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이 버킷에서 나가는 요 각도는 대략 160도, 165도 이 정도를 이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충동형 터빈에 대해서는 우리 펌프에서는 요 같은 형식이 없었기 때문에요. 효율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펠톤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펠톤 숫자의 이 버킷에 작용하는 이 단위 질량당 힘을 생각해 보면 요 정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출력은 결국 이 운동량의 차이로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원래 유체가 갖고 있는 물이 갖고 있는 운동량에서 어, 파워에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파워죠. 파워에서 버킷을 때리고 나가는 그 파워를 빼주게 되면 그 차이만큼이 결국은 출력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값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상대 속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코사인 베타, 요 각도 베타를 이용해서 요 각도죠. 요 각도를 이용해서 서술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가 이제 180도가 되면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최대가 될 수 있죠. 이 실선으로 표시한 게 그 값입니다. 그래서 효율을 100을 얻을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디자인하면 유체끼리 부딪혀서 이제 오히려 효율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65도로 만약에 디자인을 하게 되면 최대 출력이 2%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이제 반영을 하고 그리고 기타 요 아래쪽에서 이제 표시되어 있는 CV 노즐에서 생기는 요 저항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고 각도가 뭐 또 달라질 때를 또 고려를 해주게 되면 최대 효율은 대충 0.8%, 80% 정도가 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체각 앞부분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헤드를 수두가 캐피탈 H 정도 갖고 있는 수두였다면 속도는 사실은 루트 2GH만큼의 속도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 노즐에서 손실 수두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안을 해주게 되면 0.92에서 0.98 정도의 값을 곱해줘야만 노즐에서의 속도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실습만큼의 효율을 얻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베타를 180도로 할 수도 없고 노즐에서 벌써 이 정도의 손실이 생기고 그래서 요 실습만큼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충동형 터빈, 이런 필톤 터빈에서의 이론적인 그 효율은 요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요. CV까지 이제 반영을 해서 요렇게 적을 수 있는데, 베타가 만약에 160도 정도 되고, 165도가 아니라 160도 정도 되고, 요 CV가 이제 0.94, 노즐에서 저항을, 손실 수도를 감안해서 0.94 정도 된다면, 에타가 최대로는 이제 0.85 정도, 요 점선 정도 되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물이 튀어나오면서, 이 노즐에서 튀어나오면서 공기 저항도 생기게 되고요. 또 아시겠지만 이 노즐에서 나오는 제트는 스프레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또 스프레딩에 의해서 또 손실이 생기게 되고 마찰 손실이 생기고 물튀김 같은 게 생기고 유동의 불안정성도 고속 유동의 경우에는 유동의 불안정성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펠톤 수차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율은 0.8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와 이제 반대 방향, 반동형 터빈의 경우에는 펌프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비속도에 의해서 어떤 수차를 써야 될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동형 터빈, 반동형 수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란시스 수차나 프로펠러 수차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비속도 범위를 이제 커버하게 되고요. 아주 당연하듯이 충유 펌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프로펠러 터빈에서 좀 더 높은 비속도를 비속도일 때는 프로펠러 터빈을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심형 펌프에 해당되는 이 프란시스 수차인 경우에는 프로펠러 수차에 비해서는 비속도가 조금 낮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임펄스 터빈인 경우에는 더 낮은 비속도 영역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그 레이티드 파워의 경우에도 파워에 대해서 효율 곡선을 그려봐도 이렇게 카플란 수차나 프란시스 수차가 비교적 높은 숫자에서 높은 파워에서 높은 효율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임펄스 수차인 경우에는 이렇게 좀 완만한 그런 곡선을 그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펠러 수차는 이렇게 그 블레이드의 각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다른 커브를 이렇게 그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효율 곡선 자체가 이 프로펠러를 사용할 때 좀 더 샤프한, 좀 더 뾰족한 이런 형태를 보이는 건 펌프에서 우리가 미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수차가 아니라 풍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풍차를 사용해서 우리 인류 문명을 이제 발전시켜 나왔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풍력 터빈, 풍차를 이용해서 아주 대관령 꼭대기에 있는 풍차를 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아니면 도브 해협을 건너가면서 해상 풍력 밭을 여러분이 아마 관찰하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소음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게 풍력 터빈, 풍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블레이드 근처에 있으면 이 선속도도 엄청나게 빠르지만 그 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소음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해상 지역에 짓거나 아니면 산악 지역에 사람들이 인류가 생활하는 공간하고는 좀 멀리 떨어진 영역에서 주로 풍력 발전을 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뭐 많은 공학자들이 기계공학자들이 이 사람이 사는 영역에 보다 가까운 곳에 풍차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소음이 좀 작게 나고 크기가 좀 소형인 그런 풍차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은 그다지 아직까지는 효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 풍력 터빈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터보 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펠톤 수차처럼 이 V1이 그러니까 이 풍차를 통과하고 나서의 그 속도가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음수가 될 수 없고 0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상류에 있는 공기가 갖고 있는 그 운동 에너지, 압력 에너지를 최대한 이 풍차가 흡수를 하더라도 전부 다 흡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서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플로우가 생기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정한 속도로 흘러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풍차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효율은 사실 조금은 한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식은 요렇게 이제 서술을 할 수 있고요. 이게 V1이고 이제 V2고 이 마이너스 F가 붙었기 때문에 이 부호가 이제 서로 반대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A라는 요 면과 B라는 면 사이, 그러니까 풍차가 통과하기 직전하고 직후 사이에 그런 운동량 보존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 이 운동량이 뺏기는 이 풍차에 뺏기는 영역하고 그 부분하고 압력 차이하고가 결국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펠러의 힘은 즉 두 면 사이의 압력에 의해서 작용을 받는 그 힘은 결국 운동량의 차이로 기인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이 압축성 유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동 유체가 압축성 유체이긴 하지만 유동 자체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유동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비압축성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이라는 상류 아주 먼 부분에서 요 B점까지 풍차 직전까지의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한 게 요 식이고요. 이 풍차를 통과하는 속도가 V라고 본다면 요 식이 됩니다. 요 상류에서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합은 P 무한대 더하기 2분의 1로 이 속도가 이제 V1이고 압력이 P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하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는 V2가 되겠지만 압력은 여전히 P 무한대로서 같은 압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요 1번 영역 아주 풍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류 영역에서의 운동량의 합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에너지의 합이죠. 에너지의 합을 압력의 차원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풍차를 통과하기 직전에 이 에너지의 합은 이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풍차 통과 직후에 에서 아주 파필더 2번이라는 영역까지에 대해서 역시 요 면과 요 면에 대해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 요 A라는 면에서는 이렇게 압력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풍차를 이 극단적으로 아주 좁은 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운동 에너지는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프로펠러를 밀어주는 힘은 결국 요 압력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여기에서의 압력 차이는 결국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차이로 표시될 거라는 걸 요 두 식으로부터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식을 빼주고 m 닷이 rho 곱하기 a 곱하기 v라는 점을 이용을 해주게 되면
요 두 면 사이의 압력 그러니까 에너지를 압력으로 표현했을 때 그 압력 에너지의 차이는 이렇게 운동 에너 뭐 말하자면 단위 최적당 운동 에너지죠. 요 단위 최적당 압력 에너지고요. 단위 최적당 운동 에너지의 차이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압력 차이가 커지겠죠. 예, V2가 사실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V2가 얼마가 될 때 최대 효율을 가지게 된다는 건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요게 0이 된다는 건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풍차를 통과하는 속도는 2분의 1 V1 플러스 V 그러니까 요 속도와 요 속도의 평균 속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관계를 대입을 하게 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 곱하기 차이로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인수분해를 하면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V1 더하기 V2는 캐피탈 V로서 그냥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차이는 그대로 요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프로펠러가 얻는 동력은 요렇게 이제 F 곱하기 V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V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F 값은 요 압력 차이, 즉 요 값이죠. 요 값이 운동의 에너지의 차이에서 다시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요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압력 차이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이 프로펠러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A를 곱해주면 힘을 구할 수 있고요. 그 힘에다가 이 속도, 평균 속도를 곱해주면 결국 F 곱하기 V,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웠듯이 F 곱하기 V로서 우리가 프로펠러의 동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에다가 A를 곱해줘서 힘을 구해주게 되고요. 거기에 속도를 곱해줘서 이렇게 동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동력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V 대신에 다시 요 값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다시 요 식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출구에서의 이 파필드에서의 V2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V2가 V1은 이제 불어오고 있는 바람이니까요. V2를 사실은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큰 에너지, V2가 0이 되면 제일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요 식에 의하면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V1이 상수라고 보고 이 V2가 얼마가 될 때 최대 동력을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V2가 변함에 따라서 P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최대 동력은 V2에 대해서 미분을 해줬을 때 0이 되는 포인트에서 P가 최대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어느 값이냐면은 V2가 놀랍게도 3분의 1 V1일 때, 이건 수학이죠. 3분의 1 V1이 될 때 최대 동력 값인, 그러니까 V2 대신 요게 0이 되는 V2가 얼마냐 하면은 3분의 1 V1이에요. 그래서 V2 대신에 3분의 1 V1을 요 식에 요 값과 요 값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최대 동력 요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V1은 V1이고 이 V2가 3분의 1 V1일 때 최대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여기를 풍차를 통과하는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은 3분의 2 V1이 됩니다. 3분의 2 V1. 그래서 결국은 프로펠러에 대한 최대 가동 동력이라고 한다면 요 값이 되는 거고요. 요 값이 되는 거고.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 유체가 갖고 있는 동력을 100%다 풍차가 흡수할 수 없어요. 근데 흡수한다면 요 정도의 동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정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데 V2가 요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점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동력이기 때문에요. 그 동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둘 차이가 2분의 1이라면 요게 27분의 2가 아니라 13.5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13.5가 아니라 8 밖에 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 동력 계수는 뭐 효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최대 효율값, 최대 동력값, 최대 가용 동력, 이 상류에서 갖고 있는 공기가 갖고 있는 이 운동 에너지를 최대한 다 썼다고 했을 때, 즉 이 V2가 아예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를 다 흡수하는 거예요. 뭐 그런 가능성은 없지만요. 그렇게 됐을 때의 그 값에 비해서 이 터빈이 얼마나 많은 동력을 얻었느냐를 가지고 이 동력 계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동력이 요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 값을 여기 대입을 하게 되면, 즉 요렇게 하게 되면요,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동이 요렇게 계속 흘러간다고 했을 때 유동이 요로 갔다가 요로 가버릴 수는 없잖아요. V2가 0이 되게 요로 가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간다고 했을 때 최대 얻을 수 있는 값이 0.598이다, 593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이 풍차의 동력 계수를 0.8이 되는 풍차를 설계했다고 누군가가 말씀을 하시면 그건 실제하고 좀 다르구나, 아니라는 걸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최대 동력 계수를 이제 벌츠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이 풍차에서 얻을 수 있는 CP 값은, 동력 계수 값은, 요 값은 절대 넘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요게 이제 아이디얼한 볼트 넘버, 최대 동력 계수라고 말씀드리면, 아이디얼한 프로펠러 타입인 경우에도 이 스피드 레이쇼에 따라서 이런 동력 계수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요 값에는 0. 아까 얼마였죠? 593. 0.593에는 도달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터빈들, 뭐 어메리칸 멀티 블레이드라든지 뭐 이런 다른 풍차들은 전부 0.5 이하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풍력은 어차피 이 100%다 이 원래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다 사용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에너지원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풍차를 이용해서 풍차에서부터 전기를 만들어내고요. 그 전기에서부터 다시 아 물을 수전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P2G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파워 투 가스에 대한 연구를 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풍력 발전이 설치되는 지역이 해상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 해상이나 아니면은 산중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산중에 많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전선로를 까는 것도 문제고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곳까지는 아주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전력 손실이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아 수소로 만들어서 그걸 수소를 운송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터보 기계에 대한 말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